자, 정치 이슈 짚어드립니다. 조사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요즘 김건희 여사 정말 핫합니다. 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한 말씀씩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지은 죄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이건 뭐 거의 소리를. 출장 오라고 해가지고 예. 가서 조사받는 그 조사를 받은 건지 저는 조사를 시켜서 그냥 조사를 당한 건지 뭐 그게 되게 애매할 정도로 정말 이건 검찰이 생긴 이래로 이런 식의 조사를 한 적이 있나? 저는 거의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유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야당 대표하고 네네. 그 부인 두 분에 대한 수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어떤 장면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비하면은 정말 이게 좀 서로 다른 모양이죠. 그런 네네. 점에서 이해가 좀 어렵죠. 저는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지금 비교하는 게 뭐 다른 권양충 여사도 그렇고 다 뭐 그렇게 뭐 그걸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권양충 여사나 뭐 다른 이제 부인들이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 부인이신 이순자 여사도 그렇게 조사를 받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때 당시는 사실 참고인 수준의 어떤 조사를 받았는데 예. 저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거는 정말 역사 일에 처음 있는 거다.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직접 가서 포토라인에 서지를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황제 조서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완벽하게 패싱 당하신 거고 예.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중앙지검장 불러가지고 사과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패싱 당한 것도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들을 하는 과정에 근데 패싱을 했으면 이거는 기강이 무너진 거고 그러면은 근데 감찰 지시가 명백하게 내려가고 그 감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감찰조차도 중앙지검장이 아예 거부해버리는 네네. 이거 정말 저는 그 이후의 과정들도 도저히 국민들로의 시선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모르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네. 설마 몰랐을까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결국은 이렇게 좋지 않은 파장이 오는 건데 예. 모르겠어요. 또 이게 또 언젠가 시간 가면 묻힌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건지 네네.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받기 어렵다. 몸 상태가 나빠지면 조사를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수사팀에 전달했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편의를 봐준 건 사실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기에 지금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네. 오히려 거꾸로. 이미. 그러니까 이제 흔히 뭐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하는 게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이게 예를 들면 법 조문 하나하나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문제는 국민들의 시선이거든요. 네네네. 국민들의 시선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점에 대하여서는 뭐 계속 각성하라 좀 새롭게 생각하라고 해도 참 안 바뀌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왜 일반 국민과 왜 대통령의 부인도 똑같은 사인인데
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 특히 일반 국민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안 불려가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네. 저는 동일한 선상에서 그 대통령 아무리 부인이라 하더라도 봐야 된다. 그리고 자꾸 이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가 된 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가 된 사실도 역사적으로 대단히 특수한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을 만드셨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제 그 새 지도부 선출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어대한 했었는데 결국 한동훈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결과를 예상하셨는지 어떤 두 분 이런 다 결과 결과가 예상하셨잖아요. 아니 예상은 했지만 네, 저는 이렇게까지 그래도 빨리? 꽤 결선 투표에 가까이 갈 만큼은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의 득표력이 좀 약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좀 도도한 어떤 당심 이게 명백하게 작동을 한 결과여서 62.8%라고 하는 꽤나 큰 차이로 저는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한동훈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지만 한동훈의 시대는 대단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뭐 기대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여줬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당원들도 있으신데 그분들이 볼 때 보수 쪽에 서 있기는 하지만은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것들이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던 것 같죠. 네네. 그러니까 또 이제 새롭게 옮아가는 건데 이번에 62.8, 63% 정도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결과가 소위 어대명이라고 하는 결과가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되게 국민의힘은 되게 정서적인 어떤 유대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에서 그걸 극복한 예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하는 원희룡 후보나 이런 분들이 씌우려고 했던 게 사실 배신의 그 프레임. 배신자 프레임인데 그게 완벽하게 작동을 거부당한 거죠. 예.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지금 볼 이제 수 있을 거기에는 이제 우리 차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바로 현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실망의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당내에서 그렇기 이미.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지 안 할 수는 없으면서도 지지할 수도 없는 그 마음들이 저는 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탄핵이나 특검 뭐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이제 방어하느냐 뭐 이런 얘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여기저기서 뭐 터지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저장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그런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될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이 엄청나게 가중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되는 순간 모든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로 쏠릴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네네. 정확하게 당 안에서 엄청나게 강한 분열 현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말 지켜보면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어떤 갈등이 저는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치고 어떻게 통제해 나가느냐가 한 새 대표의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락 연설을 제가 들어보니까 국민 눈높이를 첫 번째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네네. 점에서 볼 때 최상병 사건 같은 것도 결국은 다루고 국민 눈높이에 100% 맞지는 않을지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 처리를 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후보 간 비방 폭로가 아주 얼룩진 그런 전대였는데 뭐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이런 논란 터지면서 당권을 둘러싼 비방전 정점을 찍었었고 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이 문자 무시가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는 과거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했다가 사과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폭 전당대회라고 불리는 이유인데 저는 앞에 그간에서 문자 메시지 예, 두 개를 예. 무시한 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그거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건데 그건 이미 극복이 됐으니까. 그거는 진짜 세 번- 빠른 속도로 예, 극복이 됐어요. 극복이 됐는데 세 번째는 좀 저는 심각하다. 패스트트랙. 아니 근데 그 이제 원희룡 후보. 공소 부탁한 거. 그러니까 아, 추적 사건, 예, 예. 공소 취소 이건 의혹. 심각하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이건 현행법을 사실 위반할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야당이 또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일파만파 커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 정치라고 하는 거는 당근하고 채찍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때 맞게끔 가져가느냐 하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척을 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정치는 당근과 채찍이기 때문에 예. 적절하게 조화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내 문제에 대하여서도 아마 이번에 당대표 그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걸 보면은 아마 나머지 후보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할 거다. 오히려 같이 화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조 교수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게 공소취소 부탁한 그 부분은 정말 저 나경원 의원이 그때 당시 반응하는 모습들 네네네네를 여러 번 섞어가면서 반응하는 모습은 이미 정서적으로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좀 뭔가 이렇게 화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 부분에 그런 감정선을 건드린 부분까지 극복이 가능할까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후보 간의 미래에 대해서 좀 논한 게 있더라고요. 기사 중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앞으로 대표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2위를 원희룡 후보가 했지만 당심은 원희룡으로 향했는데 이게 전체 여론조사는 또 나경원 후보 2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경원 후보의 그 뭐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가 언급이 되고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도 이 얘기가 계속 따라다닐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가 안 될 가능성도 꽤 높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체제하에서 나경원 그렇죠. 후보하고 그렇게 척을 진 상태에서 아무리 나경원 후보가 인지도가 있고 적절한 후보라 하더라도 쉽겠냐, 뭐 이런 이제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권리당원 투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전당대회 분위기 슬슬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결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두관 대표가 내뱉는 거는 저는 김두관 대표 개인적인 그 부분하고 좀 전체적인 부분이 좀 다를 거다. 김두관 후보. 예. 그래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지금 낙선을 하셨고 네. 정치 공간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선택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 민주당 차원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주장하고 있듯이 그냥 의대명으로 가고 1인 체제의 추대 형식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뭔가 모양새를 갖춘 전당대회를 만들자. 이 부분도 저는 뭐 호소력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득표력의 상황을 보면 전혀 컨벤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득표 상황이 아니어서 적어도 후자 부분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신 거고 오로지 남은 거는 김두관 개인이 정치적 존재감을 그래도 갖게 만드는 건데 그것도 지금 너무 득표력이 낮아요. 제가 볼 때 8% 정도 되는데 너무 낮아서 그것조차도 지금 목적을 제대로 성취를 하지 못하신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좀 아프게 찔렀죠. 네네.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힘이 쏠려야만이 전국을 돌파할 수가 있고 다음 분도 기약을 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네. 사실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쪽은 그래도 민주주의적인 성격이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데 한쪽은 그런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휩쓸려 가지고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을 김두관 후보가 지적을 하고 나온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당선이 되겠지만 네네. 그 이후에 당을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틀어나가야만이 장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 국민의힘도 덩달아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한쪽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조금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근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좀 재미없다. 재미없었지만 당대표 선거는 저는 되게 재미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한 김두관 후보가 20%대를 극복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이제 저는 최고위원 선출 과정이 되게 조금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있었다. 민주당은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바로 어제 그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쌍특검은 당연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도 쌍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만 뭐 특검을 아무리 발의해봤자 저는 뭐 대통령이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는 이상은 특검은 거의 뭐 저는 진짜
전혀 의미 없는 힘들다? 거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렇게 특검을 남발해서라도 계속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아마 저는 이런 모습 계속 특검을 남발하고 그다음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협치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간에 어떤 공간들 그래도 협치해서 넘어갈 수 있는 한두 개 정도의 사안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안 계속 내고 거부안 계속 그렇게 될 하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뭐 국민들에게 여론에 환기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도 또 있죠. 그러면은 네. 누가 좀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대치점만 있는데 어쨌든 그 하나의 모멘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도를 끌어올 수 이거는 있는. 제가 볼 적에는 양쪽이 가지고 있는 그 팬덤이라고 네. 하는 그 지지층은 계속해서 속풀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준도층이 볼 적에는 양쪽 다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도층 네.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고 네. 또 민주당한테 묻는 거는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맡겨놨는데 대통령한테 거부권에 맡겨서 왜 아무것도 못하느냐에 아무것도 대한 못하느냐.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이 저는 많은 부분 포기를 하셨다고 보고 그분은 뭐 원래 그러신 분이야라고 생각을 할 건데 저는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우회하는 다른 방법의 유효성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맺는 협상의 어떤 방식들 그다음에 또 거부권이 맡겼다면 거부권을 우회가는 상설특검을 이용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갖고 민주당이 패를 갖고 노는 방식 이것들이 국민들에게 아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좀 영리하게 가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 민주당이 유리하게 그러니까 갈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안이 그렇게 봅니다. 했는데 안 돼. 그리고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답보 상태에 있으면 오히려 역풍 불 수도 있다. 그 얘기 저는 역풍까지는 불지는 않을 거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아예 정치 자체를 포기하고 아마 다음에 표를 행사할 아마 선거날을 기다리시게 돼요. 뭔가 그러면 그건 결국은 국민의힘한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통령 간에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겠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적어도 한두 개 부분은 어떤 타협점이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미국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가고 사실 우리 있습니다. 한국 정치만 하는데 세상이나 만상이나 이런 일이 다 있나요? 그건 더 재밌죠. 예.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3개월이 앞두고 후보직 사퇴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와, 저는 남은 3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해리스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지만 다른 대안이 만만치 않고 하나 남은 대안은 저는 미셸 오바마가 나오는 그걸 과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절차 쉽지 왜냐하면 않더라고요. 오바마 자체가 가지게 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결국 해리스로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볼 때는 한 5%에서 6% 정도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걸 3개월 안에 극복하는 것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최근에 바로 엊그제 나온 거는 또 2%라고 하는 네, 결과가 네. 나와 네. 있었어요. 그래서 해리스 왜냐하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뭡니까 이렇게 그 아이를 낳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아이를 몇 개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고 하면은 이 전통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층들은 해리스에게 쏠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재미있는 그런 승부가 될 거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고령과 관련된 이슈는 그건 사실 사람이에요. 바이든이 나왔을 때는 없었는데 네. 그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뭐 별 차이 없으니. 근데 이제 해리스가 나오니까 고령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또. 그런데 저는 고령에 대한 이슈를 하기에는 트럼프가 보여줬던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게 저는 충분히 덮고도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를 어떤 사람으로 매칭시켜 나가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남은 표들을 좀 흡수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젠더 이슈라든지 또는 해리스 스스로가 이렇게 소수인종 출신이라서 네네. 미국으로 볼 때는 그런 이슈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표를 상당히 긁어 모으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해리스 쪽이 생각보다는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재원 교수님은 은근 트럼프 쪽이고 우리 조경훈 교수님은 약간 해리스 쪽이에요. 저는 좀 해리스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리스는 이기더라도 되게 박빙으로 이길 아, 가능성이 그럼요. 있고 그래.
트럼프 박빙이죠. 대통령은 이기면 굉장히 큰 표차로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의 차이는 저는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대통령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인- 대통령 선거제도는 성자독식의 선거제도이기 그렇죠. 선거인단을 때문에 다 가져가니까. 선거인단 수로 그렇죠.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옛날에 뭐 엘고 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많이 득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적어가지고 대통령을 뭐 떨어졌는데 그냥 뭐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도 굉장히 좀 신기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떨어진다? 와 그러면 미국은 그 미국은 또 저는 의회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안, 갈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이 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미국은 저 화야 타협 그리고 뭐 네. 민주주의의 총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패배를 인정을 했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뭐 의회를 막 점령하고 예, 난리도 그런 게 아니었죠. 있었죠. 저는 지금 전체적인 국제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당선도 국제 질서 전반적으로는 좀 재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